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 소개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 출신입니다. 친부모님 성함도 모르고 세상에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 하나 없이 외롭고 힘들게 자랐죠. 고아로 자란 제가 유년 시절에 이렇다 할 기억이 뭐가 있겠어요. 별로 좋은 기억도 없고 나쁜 기억은 빨리 잊고 싶어서 그런지 별로 떠올릴 만한 게 없네요. 다만 제가 아주 어렸을 적 기억도 없던 어느 날 제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왼쪽 뺨에 남겨진 흉터는 제게 사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제가 아이들과 장난치다가 다쳤다고 하는데 네다섯 살 때 일이라 그런지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처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짙어졌고 영영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생기려면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생기던지 하지. 이상한 모양으로 생겨 있는 뺨의 상처 때문에 저는 늘 얼굴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 상처 얘기를 꺼내다 보니 기억도 없는 그 사고가 제게는 상처가 되었네요. 상처 때문인지 아니면 고아라서 그런지 저는 사회생활을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서빙 자리도 구하지 못했고 서비스직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언젠가는 내 집도 사고 혼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집은커녕 당장 생계가 걱정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힘들어갔고 적은 월급에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는 내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사보다 배우기 쉽고 가게를 차리면 돈도 잘 벌 수 있다는 얘기에 혹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네일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언젠가 내 가게를 차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돈도 벌고 학원도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꿈꿀 수 있다는 이유로 행복했었어요. 그렇게 네일 자격증을 따게 된 저는 그 후로 네일샵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직이다 보니 쉽지는 않았어요. 상처 때문에 말을 들을까 걱정했던 저는 컨실러로 최대한 상처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두꺼운 화장으로 얼굴을 덮고 다니며 네일샵 일을 할 수 있었던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처음이라 실수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손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일 자체를 하는 건 쉽지만은 않았어요. 별것 아닌 걸로 꼬투리를 잡고 억지를 쓰는 진상 손님도 너무 많고 자기 손톱 발톱이나 만진다고 대놓고 하대당하는 일도 많았죠. 더러운 꼴 참아야 돈을 번다는 생각에 열심히 참아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어릴 적에는 손님한테 욕먹고 몰래 화장실 가서 운 적도 많았어요. 그래도 성공하고 싶었기에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박봉을 받으면서 내일 일을 시작했던 저는 몇 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네일샵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 제 나이가 20 후반이 되었으니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제 피땀으로 만든 가게를 보며 저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결혼을 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고아인 저를 받아주실 시댁이 있을지, 내 상처를 보고도 사랑해줄 남자가 있을지 두렵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 짝을 만나게 되었네요.
아는 언니가 소개해준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고 저는 첫눈에 그 사람에게 반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아는 것도 많고 박학다식한 모습이 가방끈 짧은 저와 더 비교되어서 더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제가 고아인 것도 알면서 자리에 나온 걸 보면 제 사정을 잘 이해해 준다 싶어 마음에 들었죠. 은혁 씨는 아시는 게 참 많으시네요. 공부도 많이 하셨다 들었는데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지금은 그냥 아는 형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작은 중소기업인데 뭐 자문도 해주고 제 전공 살려서 도와주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알고 계시죠? 정말 괜찮으셔서 나오신 거예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로 사람을 가리나요? 그런 걸로 차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상한 사람들이죠. 저는 그냥 미선 씨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미인이셨는데 참 예쁘시네요. 아, 이건 다 화장 덕분이에요. 저 화장 지우면 못 봐줘요. 고아인 것은 밝히고 만났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제 얼굴의 상처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고아인 건 괜찮아도 여자 얼굴에 상처 있는 걸 보면 기겁하고 도망갈까 싶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았네요. 숨기려고 숨긴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한참 뒤에야 상처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혹시 놀라면 어쩌나, 싫어하면 어쩌나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은 제 상처를 보고도 저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한 거야? 에이, 이게 뭐 얼마나 흉이라고. 나도 다리에 상처 있는데 한번 봐볼래? 옛날에 나뭇가지에 긁혀서 아직도 상처가 있거든. 자기는 정말 아무렇지 않아? 그래도 여자 얼굴에 그것도 뺨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자기는 걱정도 많다.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상처 있어도 이렇게 예쁜데 뭐 어때? 나는 자기가 너무 예뻐서 상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내 눈에는 다 좋으니까 앞으로 내 앞에선 상처 가리지 마. 나는 당신 모든 걸 다 사랑하고 싶어. 그 말을 듣고도 제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상처와 부족한 부분까지 모두 사랑해주는 남편을 보며 저는 천생연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내가 믿고 결혼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우리는 남편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며느리라며 반겨주시던 어머니는 역시나 제가 고아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 어떡하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어떻게 부모도 없는 애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 은혁이 너 제정신이니? 엄마, 요즘 부모 없는 게 뭐 흠이라고 그래. 나도 엄마 죽으면 고아 아니야? 뭐가 달라? 이놈이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 내가 뻔히 살아있는데 네가 왜 고아야? 그리고 처음부터 부모도 모르고 큰 애랑 너랑 같아? 아무튼 나는 절대로 허락 못하니까 더 말도 꺼내지 마라. 아가씨도 우리 집에 더 찾아올 생각 말고 우리 은혁이랑 빨리 헤어져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직접 겪게 되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고아되고 싶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싫으실까 싶으면서도 내가 부모라 하여도 싫을 수 있겠다 생각하니 마냥 어머님을 탓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남편의 끈질긴 설득으로 어머니는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렵게 니들 결혼을 허락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두고 볼 거다.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란 얘기야.
네가 내 마음에 찰 때까지 해야지. 앞으로 남편 잘 챙기고 시애미 잘 모시고 네 할 도리를 잘 해라. 알겠니? 명심할게요, 어머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위해 어머니를 설득해줘서 고맙기만 했죠. 하루빨리 시어머니 마음에 들고 싶었던 저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시어머니가 부르실 때면 단 한 번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죠. 일하느라 바쁘기는 했지만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해서 무리해서라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다음날 시댁 가서 김장하고 시어머니 이불 빨래 해놓고도 욕먹으면서 그저 좋다고 웃기만 했어요. 아무리 미워하시는 시어머니여도 내 가족이고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셨으니까요. 남편 덕분에 행복했던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변변한 직업도 없이 반백수처럼 살아도 구박 한번 하지 않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남편 뒷바라지까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가게가 잘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월급쟁이였을 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돈을 벌면서 나름 여유도 있었죠. 덕분에 제대로 된 직업이 없던 남편 대신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시어머니 용돈도 챙겨드리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래서 저를 더 미워하셨어요. 제가 돈 벌어서 용돈 드리면 시어머니 앞에서 유세 부린다고 싫어하셨고 남편 내조 안 하고 나가서 돈이나 벌기 바쁘다고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네가 바쁜 척하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니까 우리 아들이 제대로 길을 못 피고 사는 거야.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도 좋은데 제가 저러고 집에서 놀 애가 아니야. 그게 다 네 탓인 줄 알고 미안해해야 해. 알겠니? 그게 왜 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살았죠. 그래도 남편이 저를 챙겨줘서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엄마, 미선이 구박 좀 그만해. 미선이가 용돈 줄 때는 좋다고 받아가면서 왜 이렇게 구박이야? 신혼 초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를 타박하실 때면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속상해하는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당신을 다 몰라서 그래. 가까워지고 당신을 알아가시면 잘 해주실 거야. 고마워, 여보. 그래도 당신 덕분에 나는 다 참을 수 있어. 그래, 내가 있으니까 당신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렇게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그래도 제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생각했습니다. 시집살이야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돈 벌어오지 못해도 제가 잘 버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의 결실인 기환이가 태어났죠. 제가 아이 엄마가 될 줄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린 부모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어 보니 자식을 포기하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렵게 가진 제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챙기며 살아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게는 가족이 저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밖에서 일하는 것을 고마워하지 않았고 시어머니 시집살이 앞에서 더는 제 편을 들지 않았죠. 알고 지낸 지가 한두 해도 아닌데 어머니 마음을 아직도 못 얻은 거 보면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매번 괜히 그러시겠냐고. 아니, 당신은 어머니 마음 하나 못 얻어?
아니, 그렇게 해서 나가서 장사는 어떻게 하냐? 어머니가 그냥 화만 내시는데 내가 어떻게 애교도 좀 살살 부려보고 용돈도 들여가면서 비위 맞추면 되지. 우리 엄마처럼 단순한 사람 비위를 대체 왜 못 맞춘다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전처럼 위로만 해주면 안 돼? 나도 대체 언제까지 네 편 들고 그래야겠어. 아니 솔직히 요즘은 엄마 마음도 이해가 가. 아니 당신 가끔 진짜 답답할 때 있는 거 알아? 부모가 없어서 그런가 말이 안 통해. 그래도 불쌍해서 여태 신경 써줬더니 나도 이제 지친다 진짜. 점점 변해가는 남편을 보면서도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여전히 저를 미워하시고 남편은 점점 저를 멀리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세상 유일한 제 가족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전부인 아이와 남편을 위해 묵묵히 일만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쯤 저는 자꾸 피곤했어요.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지만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 걸 보며 조금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자꾸 피곤한 제 상태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가볍게 여겼죠. 몸이 아프고 안색이 안 좋은 나를 보고 남편이 걱정이라도 해주기를 바랬지만 남편은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비타민을 챙겨 먹는 걸 보고 오히려 타박을 했죠. 으이그, 지 몸 하나는 끔찍이 아껴요. 좋은 거 두고 너 혼자 먹으면 좋냐? 아니, 나 요즘 자꾸 피곤하다고 말했잖아. 일해야 하는데 몸이 아파서 먹었지. 당신 먹던 거 있지 않아? 너가 나보다 더 좋은 거 먹을까봐 그렇지. 그리고, 피곤하면 운동을 해. 너 요즘 살찐 거 알아? 그나마 봐줄 만한 건 몸매 그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아줌마 다 됐네, 정말. 운동할 힘도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너가 게을러서 그러는 거지. 의지가 있어봐. 몸살이 나도 운동을 하러 가지. 그게 아니라 나 정말 몸이 이상해. 당신 나랑 병원 좀 가줘. 사람 귀찮게. 병원 정도는 혼자 좀 다녀. 내가 같이 간다고 당신이 안 아파지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래? 그런 남편 때문에 섭섭했던 저는 결국 내 몸은 내가 챙겨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홀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다는 제 말에 동네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들을 시키더니 갑자기 저더러 큰 병원에 가보라며 진단서를 끊어주셨어요. 선생님, 혹시 큰 병인가요? 아무래도 간 쪽에 이상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모르고요. 의심이 들어서 큰 병원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에 저는 겁을 먹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려니 너무 겁이 났지만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다가 또 무슨 구박을 들을까 싶어서 결국 혼자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대학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은 저는 결국 간경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피곤하시고 아프셨을 텐데 모르셨어요. 좀 일찍 오셨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치료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간 이식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식이요? 그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증은 워낙 대기자도 많고 해서 기대하기 어려우실 거고 보통은 가족분들에게 이식을 많이 받으시죠. 우선 가족분들께 알리시고 적합성 검사를 먼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를수록 환자분 건강에도 무리가 없으니까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제가 간 경화라는 얘기도 놀라운데 간 이식까지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저는 남편에게 곧바로 사실을 알렸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그래도 제게 간 이식을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뭐? 간 이식? 아니, 몸 상태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더러 간을 떼달라고? 가족한테 받는 게 가장 좋대. 나도 염치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기환이 생각하면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 당신이 아프다면 나는 떼줬을 거야. 나는 싫어. 무슨 간 이식이야. 그래.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나 다른 여자 있어. 그동안 기환이 때문에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간을 떼달라 그러면 나도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이혼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던가 당신 알아서 해. 믿었던 남편은 정말 쓰레기였습니다. 제가 간 이식 얘기를 했더니 아픈 제게 자기 외도 사실을 고백했어요. 간 떼어주느니 이혼해서 그 여자랑 살겠다며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기막힌 그 상황에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몸도 아픈 상황에 남편과 오랜 소송을 할 자신도 없었고 이식해주지 않겠다는 남편을 붙잡고 살 수도 없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도 시간 없고 당신이랑 더 살고 싶지 않으니까 재산 분할하고 이혼해. 당신은 가져갈 거 별로 없지만 내가 최대한 줄게. 대신 아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나 우리 기환이 당신이랑 그 여자 밑에서 못 키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신이 양육권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어? 당신 아프잖아. 이식받지 못하면 혼수 상태 오고 죽는다며. 이식 못 받으면 못 버티는 거 아니었어? 그런 몸으로 애를 어떻게 키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은 깔끔하게 이혼이나 해주고 아이만 포기해. 그렇게는 못하지. 기환이 내 애야. 하나뿐인 손자 뺏기면 우리 엄마가 가만히 안 계셔. 아픈 엄마 옆에서 애가 잘 자랄 수나 있겠어? 그러니까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당신이 포기해. 아니면 소송까지 가보던가. 결국 저희는 양육권 분쟁까지 가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제 건강 상태를 들어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향을 고려한다 하던데 아픈 엄마는 바람난 아빠보다 못한 모양이에요. 결국 저는 건강도 잃고 아이까지 잃으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자 했던 것도 기가 막혔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제 아이를 뺏겼다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다시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고 호소해봤지만 변호사도 제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며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나마 병원 다니고 약 먹어가면서 증상을 늦춰갔지만 간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던 저는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수술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없는 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너무나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 이식 신청을 해놓고 한참 기다려봤지만 결코 제 차례까지 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걸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았죠. 병원 다니면서 다른 환자들이 가족 덕분에 수술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결국 가족이 없어서 죽게 되었구나 싶어서 심각한 우울감까지 몰려왔어요.
혼자 텅 빈 집에서 내 아이를 그리워하며 죽을 날만 받아놓은 심정이었습니다. 잠이라도 푹 자면 좋으련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내 미래로 인해서 불면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안 그래도 좋지 않는 몸 상태에서 불면증까지 생기자 정신적으로도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온 방에 불을 끄고 안방에 홀로 앉아 잠을 청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앞으로 펼쳐질 안 좋은 생각들만 하고 있었어요. 아이와 떨어져 고통스럽게 병원에 힘들어할 저를 상상하며 지내곤 했죠. 그 일이 벌어진 날도 그런 날들 중 하루였어요. 화장대에 앉아 제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부정적인 상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 바깥에서 창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의 인기척이 들렸어요. 도둑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척에 놀라 경찰을 부르러 휴대폰을 열어 경찰에 신고하려 112까지 눌렀지만 이내 핸드폰을 덮고 신고하지 않았어요. 겁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그때는 이 빌어먹을 세상이 편안하게 있을 나만의 시간마저 주지 않는구나 라며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기증자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간이식 수술이란 희망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을 바에 타인의 손에 사고로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는 방문을 열고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거실을 뒤지고 있는 그 강도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돈 될 만한 것들 다 가져가요. 가져가도 상관없으니 나 죽이고 도망가라고요. 뭐야? 당신 뭐야? 제발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줄 테니 나 좀 더는 이 힘든 세상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당신 미쳤어? 조용히 해. 나 사람 죽이는 사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돈 될 만한 것들만 가지고 나갈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강도는 난데없이 스스로를 죽여달라고 하는 저를 보고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저를 밀어내려고 칼을 꺼내 들었고 위협을 했지만 저를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발 날 찌르고 가방이든 보석이든 돈 될 만한 것들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고요. 그만큼의 돈 필요 없어. 필요한 돈만 가지고 갈 테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리고 엄한 사람 살인자로 만들지 말고 죽고 싶으면 당신 손으로 죽어. 당신 내가 얼굴 확인하고 신고하면 안 잡힐 것 같아? 나 불 켜서 당신 얼굴 확인할 거야. 그럼 당신 돈 몇 푼 훔치려다 얻은 것도 없이 교도소나 들어간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네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제 스스로 삶을 끝낼 용기는 없었고 누군가가 대신 해주었으면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강도를 자극하기 위해 불을 켰습니다. 한눈에 강도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얼굴을 보자 왜 그렇게 강도 짓을 하는 사람이 어설펐는지 알 것만도 같았습니다. 강도 짓은커녕 거짓말도 못할 것 같이 선하게 생긴 얼굴을 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불이 켜지고 난 뒤 강도의 행동이 더 놀라웠습니다. 공격적으로 저를 위협하거나 밖으로 도망갈 거라는 예상과 달리 제 얼굴을 보곤 얼이 빠져 있었어요.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강도의 눈동자가 제 얼굴에서 왼쪽 뺨에 있는 흉터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죠. 아니, 보래. 무슨 일인지 제대로 말을 못하는 강도를 보고 저는 이러다 원하는 바를 못 이룰 것 같아 강도를 더욱 자극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강도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당신, 내가 사진까지 찍을 거고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도둑은 사진을 찍으려는 저를 밀어내고 몇 가지 물건을 챙겨 자신의 뒤편에 있던 창문을 넘어 도망을 갔습니다. 강도가 도망을 가고 난 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놀란 감정보다는 앞으로 있을 감당하기 힘든 생활들 때문이었습니다. 간경화 판정 후 남편의 외도와 이혼 요구, 거기다 투병 생활 중 집에 도둑까지 들다니, 그 다음 또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걸 걱정하는 제 자신이 너무 서글펐고 누구 하나 위로해줄 사람 없는 제 모습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거실 한편에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 난리 덕분인지 불편한 잠자리에서도 늦잠을 자고 있던 저는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깼어요. 안녕하십니까? 저 그 경찰서의 이기형 형사라고 합니다. 김미선 씨 맞으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그 어제 새벽에 주민분 신고로 강도를 잡았는데 그 이 집에서 나오는 걸 목격하셨다고 해서요. 혹시 피해 입으신 건 없으신가요? 네? 아니요. 없어요. 이런 일에 엮여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기도 싫었고 피해를 입은 물건도 없었기에 저는 이 상황을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넘기려고 했습니다. 아이, 근데 그 잡힌 범인이 계속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그 정신이 이상한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다 김미선 씨는 없어진 물건이 없다고 하시는데 강도가 훔친 물건들 중에 김미선 씨 이름이 적혀 있는 보증서와 물건들도 있어서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지는 않아서요. 거기다 이와 별개로 그 목격한 주민분 증언도 그렇고 CCTV에서도 이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여서요. 죄송하지만 같이 서로 가주시겠어요? 네? 왜죠? 부인하시지만 김미선 씨 물건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으니 확인도 해보시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나 범인과 연루가 되어 있진 않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범인이 계속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확인이나 해보시죠. 계속 김미선 씨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저희한테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경찰이 가족 찾아주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범인 말을 믿을 수도 없고요. 어쨌든 그 연관이 없으면 금방 확인되고 끝날 일이니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는 어젯밤 일을 피하는 제가 수상했는지 공범으로 의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오해였든 빨리 일을 끝내고 싶었던 저는 형사와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강도의 말도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이상한 요구를 하는 저를 이용하려는 강도의 속임수일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고아인 제가 모르는 일을 알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도착한 경찰서에서 어제와 같이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강도와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정확하게 본 그 얼굴을 마주친 적이라도 있나 싶어 기억해내려고 했지만 당연히 어제 처음 본 얼굴이었어요. 얼마간 형사에게 여러 조사를 받았고 강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문제는 없으니 우선 돌아가 보셔도 됩니다. 김미선 씨 물건 확인만 해주시고 그 서류에 사인 작성해 주시면 사건 종결되고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혹시 그 강도와 대면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무슨... 아니, 저를 동생이라 말한 게 마음에 걸려서요. 에이, 저런 놈들 어떻게든 합의 보려고 하는 짓일 겁니다.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도 가능은 한 거죠. 만나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던 저는 경찰에게 부탁을 하여
그 어젯밤 집을 들어온 강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 혹시 그 상처. 자리에 앉자마자 저와 그 사람은 동시에 서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저를 동생이라 말하는 그 남자에게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도 단순히 죄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거나 저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것 같았고, 저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아 보였습니다. 염치 없지만 내가 먼저 물어볼게요. 저 부모와 형제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그 볼의 상처는 왜 난 거예요? 우선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고아 맞아요. 그리고 볼의 상처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 고아원 거기 출신이죠? 네, 그건 맞는데. 맞아! 미선아, 오빠야. 너 나 기억 못하겠어? 아니, 시간이 흘러서 얼굴은 기억 못한다고 해도 오빠가 있었다는 건 기억하잖아. 나 형석이야. 이름 들어도 모르겠어? 글쎄요. 기억이... 제가 어릴 때 다친 적이 있어서 몇 살 이후로는 기억이 없는데... 근데 저한테 오빠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날 왜 기억 못해? 일부러 기억 못하는 척 하는 거야? 형석이, 김형석, 네 친오빠! 이후 자신을 저의 친오빠라 주장하는 남자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랑 나랑 남매야, 친남매. 나도 워낙 어릴 때라 우리가 고아원에 맡겨진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둘이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다고. 정말 그게 기억이 전부 나지 않는 거야? 그 볼의 상처도 그 누구야? 동섭이? 걔가 너 화단에서 넘어뜨려서 생긴 상처고, 내가 그때 우는 너를 달래고 그 녀석이랑 싸워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갇혀서 혼났던 거는 기억 안 나? 그때 너가 문 앞에서 오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운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네, 전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왜 제 앞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 성인 될 때까지 고아원에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미안하다. 네 말대로 오빠인 내가 네 곁에 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변명을 해보자면, 네가 볼 다치는 사건이 있고 나서 내가 곧바로 입양을 가게 됐어. 처음에는 동생인 너랑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차를 타고 나서 남자아이인 나만 원하는 것을 알았지. 아마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분명 유일한 혈육인 너를 찾아갔을 거야. 그런데 나도 양부모한테 버림받았어. 그러다 보니 우선 내가 사는 게 먼저였고, 너를 찾을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미 네가 그곳에 없었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도 고아원에 없더라고. 너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지푸라기만한 단서라도 있어야지. 그러다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것 같아. 미안하다, 오빠가. 그러면 강도짓은 왜 한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빚이 너무 쌓여서 집도 팔고 가게도 정리했는데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더라고. 밀린 월세, 전기세, 수도세까지 정말 이러다 죽을 것만 같아서 딱 한 달 살 만큼만 돈 훔치려고 했어. 근데 정말 이번이 처음이야.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다고. 믿어줘. 그 훔친 돈도 내가 일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갚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 모든 말을 듣고 나오긴 했지만 남자의 말을 모두 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없던 저는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고아원에 가서 제 기록부를 뒤져보았지만 가족 관계에는 빈칸이었고, 제 고아원 출신 친구들도 오빠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근무를 했던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나서야 저에게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선생님들께서 말하시는 오빠의 이름과 특징, 그리고 저와 있었던 일들이 정확하게 제가 오빠에게 들은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곧장 경찰서로 간 저는 오빠를 선처하게 되었고, 언 30년 만에 제 유일한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서 오빠를 몰라봤어. 많이 서운했지.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미선아,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날 밤에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냥 내가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나 봐. 그날 일은 다 잊어줘. 내 꼴도 다 봤으면서 아무리 오랜만에 만난 오빠라고 하지만 뭐가 부끄러워. 말해봐라.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원래의 저라면 혼자 다 떠안고 갔을 이야기들을 유일한 혈육을 만난 탓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건지 지난 제 모든 일들을 오빠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아줌마 다 됐나 보다. 뭐 좋은 이야기라고. 이제 만난 오빠한테 걱정시킬 이야기나 하고 인생 참 얄궂지? 이제 겨우 오빠 만났는데. 아니야. 이건 기회야, 미선아. 너 내가 오빠라는 걸 확인했으면 같이 먼저 병원을 가자고 해야지. 검사는 아무 때나 가능한 거야? 가능하면 지금 빨리 가보자. 그게 무슨 말이야? 너랑 나랑 남매잖아. 그러면 이식할 확률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궁상 떨 게 아니라 빨리 이식이 가능한지 병원에 가야지. 이제라도 내가 오빠 노릇 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제서야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제 입장에선 오빠에게 간이식을 해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가능만 하다면 곧바로 간 이식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우선 선뜻 자신의 간을 기증해 주겠다는 오빠에게 너무 고마웠고 가장 힘든 시기인 지금 저에게 이러한 행운이 벌어진 것에 대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장에 병원을 갈 수가 없어 우선은 오빠를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검사를 받기 전 오빠와 한 집에서 지내며 서로의 지난 세월들을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오빠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언뜻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했어요. 정확하진 않았지만 오빠가 말해주는 상황의 장면들이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게 되었죠. 별 이야기 아닌 우리 남매의 대화였지만 저에게는 그 어느 시간보다 소중하고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고 건강했던 오빠 덕분에 간이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덕분에 제 인생과 아이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뒤에도 전 처음으로 오빠로 인해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빠 자신도 수술로 인해 당장 움직이는 것도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 저의 모든 걸 하나하나 챙겨주었어요. 오빠, 그만하고 오빠도 좀 쉬어. 그러다 수술 후에 탈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움직일만 하니까 움직이는 거야.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움직여야 더 빨리 낫는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못해준 오빠 노릇하는 거니까 잠자코 받기나 하고 얼른 나아. 운이 좋아 다른 사람의 간을 받아 수술을 했더라도 이만큼 빨리 회복하고 건강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저에게 오빠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몸을 회복하고 의사 선생님에게도
이식 후 다른 이상 반응이 없음을 확인을 받은 저는 곧바로 아이를 되찾기 위해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양육권 판결에서 아이와 애착관계, 정서적인 교감, 이혼 사유까지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건강 상태 이 하나가 걸림돌이었으니까요. 오빠 덕분에 이마저 해결이 된 제가 전 남편에게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데려간 잠시의 동안에도 전 남편은 여자에게 빠져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어요. 아이의 진술을 들으며 너무 많이 미안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도 큰 스트레스였을 텐데 거기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 남편 밑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 아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내 가족 누구와도 헤어지지 않고 웃으며 지내고 싶었어요. 저는 모든 일을 마치고 제 곁을 떠나려는 오빠를 잡았습니다. 이제 미선이 너가 다시 열심히 살면 되겠다. 오빠도 너가 있다는 걸 매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자. 오빠, 다른 곳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 그리고 오빠 다시 장사하는 것도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오빠가 돼서 동생한테 민폐만 끼치냐? 오빠 걱정 말고 기환이랑 네 생각만 해. 그래, 나랑 기환이 생각해서 오빠도 여기서 지내라는 거야. 오빠도 알잖아. 가족이 없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기환이한테 삼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나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오빠가 옆에 있는 게 더 든든하고 도움되지. 거기다 오빠가 왜 민폐야? 나 오빠 아니었으면 지금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나도 오빠 동생 노릇 좀 해보자. 오빠 하고 싶은 장사 다시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오빠는 제 뜻을 받아주었고 우리는 가족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매번 말을 하지만 정작 도움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저와 기환이었어요. 남자아이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를 오빠가 대신 놀아주며 정서적으로도 기환이가 안정적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었고 가게나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든지 해결해주는 오빠를 찾게 되었으니 말이죠. 어렸을 적 느끼지 못했던 오빠의 존재를 지금은 한껏 느끼고 있어요. 오빠가 시작한 장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 지금은 분점까지 열었고 코로나 상황에도 큰 타격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제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번의 아픔이 있어서 따질 것 다 따져가면서 만난 사람인데 다른 무엇보다 저희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이고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라 재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열리는 제 인생의 이막과 이제 더는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는 태도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로 얻은 새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